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서울 일대를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출했다며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범행을 인정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들은 누군가에게 우리 돈 1,8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표결 시기가 25일로 연기됐습니다. 결의안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물밑 협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6주째로 접어들면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체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내일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수술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외래 진료까지 줄어들면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료 축소를 예고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 속한 의대는 모두 39곳. 국내 주요 47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맡은 교수진들이 속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25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당직을 쓰는 겁니다. 24시간 풀당직 썼다가 또 외래 보고 풀당직 썼다가 외래 보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환자가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수술해야 될 사람은 왼쪽 다리를 뜯고 있는 거고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진료 축소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도 수술 일정이 평소의 절반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더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교수협의회가 외래 진료 축소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외래 진료까지 타격을 입는 겁니다. 아니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항암이 방사선이 이런 거 다 밀려갖고 환자들은 난린데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를 분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외래 진료는 상당 부분 또 다른 종합병원이나 또 2차 병원급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파견하고 퇴직한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사업도 다음 달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내일 의과대학 교수 단체들이 잇따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기 시작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순차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보낸 통지서는 수령 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하며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이 조리돌림과 강요를 거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는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올리고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변 사과와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6번째 순서로 기후변화, 동물복지 등 시대 화두를 관통하는 공약을 짚어봅니다. 관련 이슈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도 저마다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기후유권자로 정의한 사람이 3명 가운데 1명에 달한다는 인식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전남, 연령대는 60대 이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기후 문제가 더는 특정 지역 세대 전유물이 아니란 겁니다. 민주당은 최근 금사과로 대표되는 고물가와 기후 문제를 고리로 정부 여당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서 재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 할인 쿠폰 그리고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제공 등 기후물가 쿠폰제를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으론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 참여 주민의 기후연금 지급, 내연차 판매 중단과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공약했습니다. 빨간 택배기사 조끼를 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후 공약 상자를 배달합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2배 확대, 기후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예산과 정책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합니다. 각종 포인트제 강화 등 생활 속 탄소 감축에도 역점을 뒀습니다. 텀블러 이용, 배달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항목별 포인트 금액을 조정하고 동료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임으로써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을 강조하는 점은 민주당과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슈였던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아리백을 두고 여야 사령탑 간 원격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R2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2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R200 준비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도 못합니다. R200이 모르는 거 이해합니다. 모르면 배워야지요. 동물복지 역시 시대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 4집 가운데 1집 수준이었습니다.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육권 제한, 가축을 포함한 동물의 전반적 권리 증진을 내세웁니다. 반면 여당은 반려동물 관련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상품 확대와 진료비 지원, 여기에 각종 교육센터 설치 추진 등 패티켓 관련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거대 양당 사이 소수 정당의 기후, 동물 문제 관련 공약도 눈에 띕니다. 녹색정의당은 탄소세 도입, 기후경제부 신설과 동물을 사고 파는 펫숍 금지를, 개혁신당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설립을, 새로운 미래는 침수 우려 반지하 전 가구에 차수판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총선 그 이후입니다. 나라 돈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시설과 인력 확충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보편적인 가치, 이런 생각이 이제 따라오면 충분히 이제 실현 가능한 것이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짓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기후유권자나 반려동물 인구 표심에만 주목할 경우 자칫 정책 실현 가능성에 눈을 감기 쉽습니다. 이 공약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풀 수 있을지 고민과 계산이 필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하루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한 한 위원장이 지지율 상승을 위한 서민정책과 대야 공세 등에 대한 새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새로운 선거 전략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경기 북부와 김포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서울 일대를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서울 내 대표적 험지로 분류되는 서초을을 비롯해 송파와 동작, 영등포 등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틀 연속 수도권 유세에 나서는 이 대표는 고물가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어젯밤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출한 게 확인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원 당규를 위반한 중대 해당 행위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과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거래한 의혹이 있다는 YTN 단독 보도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오히려 예비 후보자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YTN이 확보한 녹취를 보면 전광훈 목사가 비례대표 순번을 직접 언급하면서 돈이 선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한 YTN 보도 다음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직접 보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A씨 측이 먼저 공천원금 5억을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특별 당비로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깜빵 가고 싶냐고 내가. 나는 25년 해봤기 때문에 도사란 말이야. 깜빵 가고 싶냐고. 절대로 안 되고 그럴 뜻이 있으면 그 당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냈어요. 공천 거래 의혹을 폭로한 예비 후보자를 선거 사기범으로 몰면서 이를 단독 보도한 YTN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예비 후보 A씨는 수억 대의 공천원금 요구가 자유통일당에서 먼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말 안수기도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으로 1억 원을 전 목사 측에 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실제 당 공천 핵심 관계자가 지난 2일 A씨 측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른바 헌금을 빨리 준비하라며 전 목사에 보고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후보자 A씨 부부는 당에서 요구하는 공천헌금 액수가 갈수록 올라가자 입당식 전날인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전광훈 목사를 찾았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녹취를 보면 비례대표 상위권 순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전 목사의 육성이 등장합니다. 7억을 하면은 3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5번이라도 하려면 7억을 줘라. 중간에 누가 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1, 3, 5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했지. 그럼 내가 바로 연락할 테니까. 비례대표 공천을 확신하지 못한 A씨 측이 차용증을 쓰는 방식을 제안하자 전 목사는 이를 거절하면서 언제 낼지 되묻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그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언제 내겠다는 거야? 네, 입당식 끝나자마자. 현찰로? 네, 그렇죠. 하지만 A씨가 비례대표 후보 발표 전까지 돈을 내지 않자 공천 탈락은 물론 입당 자체가 취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가 거세게 항의하자 전 목사는 돈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입당도 공천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합니다. 내부에서는 돈이 선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돈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치 세계의 철칙이거든. YTN 취재진은 전광훈 목사에게 공천헌금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직접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회 홍보팀을 통해 특별 당비를 내는 건 정당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천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고 이선균 씨 수사 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실세에 지하 자금을 양성화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공범 64살 김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고 가로챈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143명이 사망하는 등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연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 용의자는 총격을 사주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연계됐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Они пытались скрыться и двигались в сторону Украины, где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для них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окно для перех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러시아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연관성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테러 용의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공연장에 총격을 가하라는 사주와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핵심 용의자 4명이 모두 러시아 시민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언론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타지키스탄 국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IS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Все исполните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и заказчики эт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понесут справедливое и неизбежное наказание, кем бы они ни были, кто бы их ни направлял. Повторю. IS와 체첸 분리주의 반군은 러시아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Насколько я слышал, ИГИЛ на себя взял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это. Это вызывает очень большое сожаление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что существуют такие группировки и существуют таки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IS는 러시아의 중동 문제 개입에 불만을 품어왔고 체첸 반군은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각종 테러를 저질러 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발생한 총격 방화 테러와 관련해 미국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를 규탄하며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한 인명 손실에 슬퍼하는 러시아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안보리의 표결 연기는 결의안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물밑 협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다음 달 10일까지인 라마단 기간이 영구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안에는 또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열풍의 한가운데 있는 엔비디아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에 공개적인 찬사를 보내며 공급 확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앞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을 시작한 미국의 마이크론도 깜짝 호실적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자체 행사장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I hope you realize this is not a concert. You have arrived at a developers conference.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번 행사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콕 집어 매우 비범한 기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시한 5세대 HBM 제품에는 승인이라는 자필 서명까지 남겼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국내 기업의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세대 HBM은 거의 SK하이닉스가 한 90% 정도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이제 유일한 HBM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공급망을 넓혀 놓는 거죠. 앞서 5세대 HBM을 생산해 엔비디아에 납품 중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최근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하면서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 전망에도 파란불이 들어온 겁니다. 실적이 좋게 났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정부도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측면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반등과 함께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투자 경쟁 또한 격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호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이 빌라 등을 매입해 시세 90% 보증금에 놓는 든든 전세 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불안과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맞춤형 처방을 내놨습니다. 올해와 내년 신축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2만 5천 원은 주변 시세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천 원은 저소득층의 주변 시세보다 50에서 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자녀분을 추첨제로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도 편하게 살 수 있게 매입 평형은 60에서 85제곱미터로 정했고 거주기간은 4에서 8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면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이를 2, 3년에 걸쳐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 전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불안을 안정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입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이 업무지구 주변이나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열린다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기피하거나 주거 환경이 나쁜 곳에 공급되는 든든 전세는 성공할 수 없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충북 보은군이 하루 200톤의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예정 지역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설 곳에 주민 찬성을 받긴 했지만 직간접 영향을 함께 받는 인근 마을들의 주민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보은군 보은읍사무소 인근 사거리에 이른 아침부터 상여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내 상여를 메고 사업 철회를 외치며 도심 한복판을 행진합니다. 이들은 보은군 장안면 일대 9개 마을 이장과 동네 주민들로 인근 축산면허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가축 분묘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청정 장안면이 완전히 오염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 주민들의 공감대가 극도로 지금 흥분된 상태죠. 앞서 보은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공모사업부지로 장안면 오찬 1위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비 4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200톤 규모 축산 분뇨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악취 등 피해 우려가 높은 인근 마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11개 마을 중에 10개 마을 이장님들한테 이 공모 사실을 알리질 않았어요. 행정기관에서, 면사무소에서. 군에서는 하는 답변이 군청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기사를 보도자료를 줬기 때문에 은폐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시설이 직접적으로 들어설 오창일이 주민들의 찬성은 물론 사업 설명회도 진행했고 사업부지 역시 확보한 상황이지만 때 아닌 반발에 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은군은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2024 프로야구가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12년 만에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 한화 류현진은 패전의 멍해를 썼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2대2로 살얼음판 같던 승부는 4회 균형이 깨졌습니다. 류현진의 투구는 문보경과 박동원을 연이어 내야 땅볼로 잡아낸 뒤 문성주에게 내준 볼넷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타석에 들어선 신민재를 땅볼로 유도했지만 이루수 문현빈이 가랑이 사이로 놓치면서 주자는 1-3루로 늘었고 후속 타자 박혜민과 홍창기에게 잇따라 적시타를 내주고 실점을 5로 늘렸습니다. 류현진은 결국 12년 만에 개막전 선발 등판에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86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 6개를 내주고 5실점, 2자책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삼진은 없었던 반면 볼넷은 3개를 내줬습니다. 직구 최고 구속이 147km를 찍었을 정도로 어깨는 좋았지만 제구력이 난조를 보였습니다. LG도 4회 초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단단한 내야 수비진이 잇따라 선행주자를 홈에서 아웃시켰고 선발로 나선 엔스도 후속 타자를 삼진으로 잡고 만루 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침착하게 또 홈 승부를 해주면서 실점을 안 하는 그런 수비들을 해줬고 그런 흐름들을 끊어줌으로써 오늘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LG는 또 도루를 4개나 성공하는 등 적극적인 주루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좀 성공률 부분에서 높이자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그냥 믿고 맡겨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김광현이 선발 등판한 SSG는 최정의 홈런포를 앞세워 롯데를 꺾었고 광주에서는 기아가 키움을, 창원에서는 NC가 두산을 각각 제압했습니다. 또 삼성은 연장 승부 끝에 KT를 누르고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야구의 계절에 개막전이 열린 전국 5개 구장은 10만 관중 이상이 경기장을 찾아 2년 연속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은 뜨거운 응원으로 선수들의 플레이에 환호하며 2024 프로야구 개막을 반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남자 배구 OK금융그룹이 3전 2선승제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OK금융그룹은 서울 장춘체육관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레오가 29점, 신호진이 24점을 올리는 활약을 앞세워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대2로 이겼습니다. 한 번만 더 이기면 대한항공과 대망의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역대 남자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경우는 89%입니다. 최근 가요계에서 가상 아이돌의 인기가 눈에 띕니다. 대형 콘서트 입장권이 순식간에 매진되는가 하면 음악방송 1위에 10만 명이 다녀간 행사도 있었습니다. 가상 아이돌의 팬심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김정회 기자입니다. 만들어주시고 만원경을 한번 폈다가 접어요. 댄스 챌린지를 할 때의 요령도 팬들이 따라할 응원법도 알려줍니다. 자체 컨텐츠와 생일맞이 라이브 방송도 꾸준히 올리며 팬들과 소통합니다.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는 본체는 따로 있고 이들을 형상화한 2D 애니메이션 캐릭터지만 데뷔 1년 만에 실제 아이돌들도 무시 못할 인기 아이돌이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61만 명. 최근 내놓은 미니 2집은 발매 첫 주 56만 장이 팔려나갔고 지상파 음악방송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젠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12일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데뷔 1주년을 축하하는 대형 광고도 걸렸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그 애정 같은 것들이 항상 있어 왔지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만한 미디어라든가 관련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었고 지금은 실시간으로 소통까지 할 수 있는 인간과 거의 다름없는 하나의 개체로서 그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돌 팬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 팬들의 요구대로 결과물이 나오며 청량감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엔 팝 락 스타일의 멜로디가 쓰인다는 음악적 공식을 그대로 따른 점도 인기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브의 첫 팬 콘서트 입장권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열린 가상 아이돌들의 팝업 스토어엔 잠실 주 경기장 수용 인원 규모인 10만 명이 몰려 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가상 아이돌들이 형성해가는 새로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간 아이돌을 키우는데 데뷔시키기까지 또는 데뷔 이후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단지 몇백만 원의 장비 그리고 약간의 콘텐츠 제작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들만 있으면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당연히 많은 업체가 뛰어들 거라고 보고 대형 기획사의 참여가 잇따를지가 관심인데 현재 교육 중인 연습생들이 많은 만큼 당장 가상 아이돌을 내보내진 못하더라도 다른 업체를 통한 벤처 형태나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직간접 제작이 이뤄질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원하는 여성 5명 중 1명은 난임 경험이 있지만 난임 치료율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료 비용의 부담과 심리적 이유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합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시술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포터가 스웨덴에서 직접 체험한 난임 지원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4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 뒤 꾸준한 합계 출산율 지표를 보이는 스웨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은 1.52명으로 당시 한국 0.78명의 배에 달합니다. You know, it's unheard of that you might lose your job or get punished by your employer for staying home with your kid. I mean, everyone is really understanding about having a kid and what that means for the family and your situation. Must be one of the best countries in the world to raise kids, and that's because you can, when you have kids, you can still go on with your career. You can continue working without any problems, and I think especially for mothers, but also for the fathers.
이렇게 출산 육아 정책이 잘 갖춰진 스웨덴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초산 연령이 다소 늦춰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에서는 난임 관련 의료비 보조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는데요. 저는 스웨덴인 남편과 결혼한 뒤 최근 스웨덴 난임 시술을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난임으로 시험관하기를 한 상태이고 스웨덴 정부 보조로 무료로 시험관하기를 6번을 한 상태이고 이곳 스웨덴에서는 난임이라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관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 기준 3번이 무료인데 만약 10개 배아가 나오면 10번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If you have an infertility problem and you don't have children in a couple, you don't have children together or adopted children, or if you are a single woman, you don't have children before, you can have public funded treatments. 3 IVF treatments is around 100,000 Swedish crowns, and if you added like 6 frozen thawed embryos, that will be approximately 50. 이는 스웨덴의 의료보건 제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질병이든 1년의 병원비를 1,400크로나, 한화 약 18만 원 이상 내지 않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스웨덴에서 난임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비 함께 분류되는데 상한선 이상의 금액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의료 금액을 채웠던 저는 시험관 하기도 100% 무료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에 부담이 없는 만큼 스웨덴에서는 난임 시술을 받는 인구도 많습니다. Born around 4,000 babies in Sweden after treatments every year. So that's about more than 4% of all baby born in Sweden are for IVF babies. And about half of the treatments are public funded. About 2/3 of all treatments lead to a pregnancy.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스웨덴의 지원. 힘들게 임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임신의 문턱을 함께 낮춰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주비행사 3명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보내는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현지 시각 23일 낮 12시 36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스 MS-25 유인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켓 상단 우주선은 발사 8분 뒤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은 이틀 동안 궤도를 돈 뒤 우주정거장 러시아 모듈 프리찰에 도킹할 예정입니다. 이 우주선에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우주비행사와 벨라루스, 미국 우주비행사가 함께 탑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머그잔 수십만 개가 리콜된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스타벅스 머그잔으로 일부 사용자가 화상이나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머그잔은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가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타깃과 월마트 등 미 전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모두 44만 개에 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및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너희들 쫄았지? 쫄리나? 오만정입니다. 네, 이쪽에 앉으십시오. 창당 이후에 가족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빠 힘내, 우리 걱정 마. 부인께서는? 열심히 하세요. 총선 이슈를 5분 만에 정리하는 오만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몰빵론과 조국혁신당의 지민 비조는 충돌하는 개념 아닌가요?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충돌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에 나왔던 많은 여론조사를 다 보시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 등장 전에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의 그 몫을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히 진영 전체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확장성이 있다. 확장성이 생겨버린 거죠. 파이는 커졌지만 그 파이라는 게 결국 과거 민주당 계열 정당이 차지했던 최대치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지적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40, 50대 지지가 매우 강하고 또 수도권과 호남의 지지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민주당의 바깥에서 진지를 차리고 영토를 확장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확장을 다 한 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민주당 지도부는 속으로는 조금 웃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곁으로는 뭐 더불어민주연합의 상황이 안타까우실 수 있는데 정치를 크게 본다면 그 경우 이것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30% 정도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체 분석하기에 나머지 70%는 어디서 오는 성향의 지지층인가요? 제가 영입한 인물들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입인재 1호로 신장식 변호사를 데리고 왔고, 신장식 변호사는 민주당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의당이었고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민주노동당이었고 진보신당이었고요. 그래서 노회찬 노선을 일관되게 견제한 사람입니다. 민주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신장식 개인만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른바 노회찬 지지층도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대표님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있는 20대 후배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좋지 않은 내용이어서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팩트부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지지율이 뭐 0%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신빙성이 좀 낮은 것 같아. 제가 조금 봤더니 표집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뒤로 나온 최근에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조사를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50대와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다. 조국혁신당 또는 저 조국이 20대에 대해서 좀 경원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20대를 모르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반성하고 20대 관련해서 가까이 가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일단 사실관계 정정부터 해야 된다 생각해요.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견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비례정당 승계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법안을 내겠다고 해요. 어떤 점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지역구 의석이란 거는 출마한 후보의 것입니다. 반면 비례 의석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정당에게 준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거 구조가 그러합니다. 그걸 승계가 못하도록 금지를 한다? 일단 위헌인 것이고 저 개인이 생각의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및 국민의힘이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 쫄았지. 그다음에 또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원래 하면. 뭐 있어요? 그 다음 말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뭐죠? 너희들 쫄았지. 쫄리나? 부산 분들만 알 수 있는데 이 어감을. 조국 2019년 여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갖죠. 조국이라는 이름은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의 주자였고 상징이었다면 한쪽에서는 내로남불의 또 상징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 한편으로는 칭찬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낙인인데 그 모두를 안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그 상처와 낙인을 같이 안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입증할 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즐기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거 아닌가?
어젠 남부지방에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이 22도로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고요. 대구는 17도로 어제보단 낮겠지만 크게 쌀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도에 5에서 30, 경남과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0.8도, 대구가 10.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0도, 부산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